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니체의 선악의 저편, 미래철학 서곡, 서문과 23절로 구성되어 있는 철학자들의 편견에 관하여를 산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선악의 저편을 살펴볼 텐데요. 본인은 이제 자신의 모든 작품, 니체의 모든 작품은 일종의 낚싯바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니체야말로 낚시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니체의 잘못이 아니고 물고기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선악의 저편에서는요, 현대성 비판, 현대성에 대한 비판인데 그 비판은 현대의 학문, 그리고 현대의 예술, 현대의 정치까지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일종의 귀족 학계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니체 자신이요. 이 개념을 견딜 수 있으려면 몸에 용기를 갖춰야 하고 외경하는 것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는 엄청난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 주변을 예리하게 파악하라고 강요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요. 그리고 여기 23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23번으로 구성되었다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심리학이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뚜렷하게 구사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편견을 비판하고 나서 심리학이 학문의 심리의 토대를 이렇게 탐구하는 아주 근본적인 학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심리학이요. 그래서 선악의 저편과 함께 있는 도덕의 계보에서도 그리스도교의 심리학, 그리고 양심의 심리학, 성직자 심리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등장하기에 이 선악의 저편에서 이게 등장하고 더 활용되는 것은 니체의 그 다음 책인 도덕의 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데서 등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파악했습니다. 이 책, 이 선악의 저편에서는 본인이 밝히듯이 선의적인 좋은 말들이 별로 없고 모든 것이 휴양을 취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덕은 니체 자신이 우리 비도덕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지는 도덕적 자연주의자. 비도덕적 윤리학을 추구하는 거죠. 비도덕적 윤리학은 서양의 도덕에 대한 비판과 도덕적 자연주의의 건설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구성은 도덕을 새로운 방식에 의해 학적 탐구의 방식으로 삼으려는 니체의 의도가 깔려있고 이 학적 탐구는 심리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은 첫 번째로는 도덕의 가치에 대한 물음의 형식으로 제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양의 사회 전통에서는 도덕의 가치가 단순히 도덕 영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최고의 가치로 평가가 됐고 모든 곳에 열려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 영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철학, 문학,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을 해석으로 이해합니다. 해석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해 놓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도덕의 가치 문제의 물음 형식, 그리고 서양의 전통에서는 도덕 가치가 도덕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학문 전 영역의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 셋째로는 도덕을 해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생존 조건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거죠. 니체는 기존 도덕을 반도덕적 혹은 반자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의 유형을 탈가치를 꾀하는 거죠. 가치의 전도를 꿈꾸는 겁니다. 삶의 조건으로서의 도덕의 기능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새로운 유형의 도덕 이론을 비도덕적 혹은 자연적인 도덕 유형을 구현하고 만들어냅니다. 도덕적 자연주의를 구상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니체의 이런 프로그램은 형이상학 비판과 그리스도교 비판과 맞물려 있고 또 니체의 인간관을 토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것은 형이상학 비판, 그리고 그리스도교 비판, 그리고 새로운 니체의 인간관을 토대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신념을 문제시하는 너무나 인간적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그의 도덕적 사유는 서양의 기존 도덕의 반자연성을 폭로하고 도덕의 자연성을 회복을 선언합니다. 그게 우상의 확언에서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볼 선악의 저편 서문과 23절 구성된 1장 철학자들의 편견에 관하여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악의 저편 서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여성이라면 어떠하겠는가? 모든 철학자가 독단주의자일 경우 그들이 이 독단주의자들은 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혐의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진리에 접근할 때 가졌던 소름 끼칠 정도로 진지함과 서툴고 주제넘는 자신감이 바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절렬하고 부적당하다는 혐의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여성의 호감을 사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 방식으로는 여성의 호감을 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독단론은 오늘날에도 울적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다. 이 독단론이 여전히 있다면 말이다. 지금은 없다고 말하는 거겠죠. 근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독단론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독단론은 땅에 쓰러졌으며 더욱이 빈사 상태라고 주장하며 조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소하는 사람은 당연히 니체와 현대 철학자들이겠죠. 특히 니체. 진지하게 말하자면 철학에서의 모든 독단화는 아주 화려하고 결정적이며 최종적인 것처럼 태도를 취해왔다 해도 여전히 고상한 어린아이 장난이거나 신출내기의 미숙함에 불과하다고 단언합니다. 지금까지 독단주의자들이 세워왔던 고상하고 절대적인 철학자들의 건축물에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만 충분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이해할 때가 아마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해할 때가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먼 태고적부터 있었던 통속적 미신. 이 미신은 마치 주체의 미신과 자아의 미신으로서 오늘날도 역시 끊임없이 피해를 주는 영혼의 미신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장난 같은 것, 문법의 측면에서의 유혹 또는 매우 협소하고 개인적이며 대단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실을 터무니없이 일반화하는 것이다. 독단론자들의 철학은 과거의 점성술이 그랬던 것처럼 독단론자들의 철학을 점성술과 같은 등급에 놓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아마 수천 년을 뛰어넘는 앞으로의 약속일 뿐이었다. 이 점성술에 진력하기 위해 아마 지금까지 참된 학문을 위해 지불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동과 돈, 예지, 인내가 소모되었을 것이다. 이 점성술과 그것의 초지상적인 요구 덕분에 아시아와 이집트에서 위대한 건축 양식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것은 모두 그것을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한 욕으로 새겨넣기 위해서 우선 섬뜩하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흉한 얼굴로 지상을 방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흉측하고 섬뜩하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흉한 얼굴, 이 얼굴이 누구냐면 독단적 철학, 예를 들면 아시아의 베단타 이론과 유럽의 플라톤주의가 이 흉악한 얼굴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은혜가 아니겠죠. 비아냥 그런 것 같습니다. 온갖 오류 가운데 가장 나쁘고 지루하며 위험한 것은 독단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오류, 즉 플라톤의 순수 정신과 선 자체의 고안이었다. 순수 정신과 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런 고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말이다. 그러나 이 오류를 극복하고 유럽이 이러한 악몽에서 플라톤의 순수 정신과 조음, 선은 악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몽에서 벗어나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며 적어도 좀 더 긴장한 숙면을 즐길 수 있게 된 지금부터 우리의 과제는 깨어있음 그 자체이며 우리는 이 오류와 투쟁함으로써 엄청나게 단련된 힘을 모두 상속받은 것이다. 플라톤이 그랬던 것처럼 정신과 선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플라톤처럼 정신과 선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진리를 전복하고 모든 생명의 근본 조건인 관점주의인 것을 스스로 부인함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말한다는 것은 니체와 같은 관점주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의사로서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병은 어디에서 고대의 가장 아름답게 자라난 존재인 플라톤에게로 옮겨왔는가? 사악한 소크라테스가 그마저도 타락시켰던 것일까? 소크라테스야말로 청년들을 타락시킨 자가 아닐까? 그 스스로 독배를 받을 만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플라톤에 대한 투쟁 또는 대중을 위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지금 서문에서 말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지속되어 온 그리스도교 교회의 억압에 맞서 한 투쟁. 그리스도 교회는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유럽 내에서 아직까지 없었던 화려한 정신적 긴장을 만들어냈다. 다시 한번요. 수천 년에 걸쳐 지속되어 온 그리스도 교회의 억압에 맞선 투쟁은 유럽 내에서 아직까지 없었던 화려한 정신적 긴장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이러한 팽배한 화를 가지고 이제부터 가장 먼 표적을 맞힐 수 있을 것이다. 이야, 표현이 아름답네요. 물론 유럽인은 이 긴장을 위기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 팽팽한 화를 당겨서 먼 표적까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 수천 년에 걸쳐서 플라톤과 그리스도교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는 이 도덕주의를 절대 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 도덕을 표적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럽인은 이 긴장을 위기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그 진리를 전복하니까 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2번씩이나 활의 시를 풀고자 하는 대규모의 시도가 있었다.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예수회 정신에 의해서였고, 두 번째는 민주적 계몽에 의해서였다. 이 민주적 계몽주의는 실상 출판의 자유와 신문 구독 덕분에 정신 자체를 더 이상 그렇게 쉽게 위기로 느끼지 않는다. 독일인은 화약을 발명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그 업적을 지워버렸다. 화약을 발명한 업적을 지워버리고 그들은 신문을 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 회원도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게다가 충분한 독일인이 아닌 우리 선한 유럽인이며 대단히 자유로운 정신인 우리는 여전히 긴장을 정신의 온갖 곤경과 그러한 정신적 활의 긴장 전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마 화살과 과제도 이 화살과 새로운 과제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목표도 있는지. 오버엔가든의 질스 마리아에서 1885년 6월에 이 서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절 내지는 23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1장 철학자들의 편견에 관하여 여기 첫 시작이 진리의 의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진리를 다루는 거죠. 진리의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많은 모험을 하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의지가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스핑크스에 대해 또한 우리 나름대로 질문하는 법을 배워서 놀랄 만한 일인가? 질문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진리를 향해 의욕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의지의 원인을 찾으려는 무릎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다고 합니다. 더 묻고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좀 더 근원적인 물음에 직면하여 완전히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우리는 이 의지가 가지는 가치에 관해 묻게 되었다. 우리는 진리를 원하고 가정을 했는데 왜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을 원하지 않는가? 그 다음 질문은 더 흥미롭습니다. 왜 불확실성을 원하지 않는가? 확실성을 다 원하는데 왜 불확실성을 원하지 않는가? 왜 심지어 무지를 원하지 않는가? 왜 꼭 지식을 원하냐는 거죠. 진리의 가치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 문제에 다가선 그것은 우리가 아니었던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여기에서 오이디푸스인가? 누가 스피키스인가? 굉장히 신화를 잘 인용한 거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고 또 우리가 처음으로 제시하고 주목했으며 감히 문제로 제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고 처음으로 제시하고 주목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야 할까? 기존의 것을요. 그것은 여기에는 모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리의 의지니 모험이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모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캐묻고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의 가치가 뭘까? 진리는 어디에 유용할까? 뭐 그런 걸 캐묻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다른 독단적인 기원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덧없이 유혹적이며 기만적인 하찮은 세계로부터 망상과 욕망이 이렇게 뒤얽힌 혼란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존재의 모태 속에서 최고의 가치, 진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어떤 다른 기원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존재의 모태 속에서, 불변하는 것 속에서, 숨어있는 신 안에, 물 자체 속에 바로 그곳이 그 근원이, 그곳에 그 근원이 있어야만 하지 그 외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모태, 그리고 불변하는 것, 숨어있는 신, 보이지 않는 신, 물 자체 속에서 진리가 근거된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의 판단이 전형적인 편견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디스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모든 시대의 형이상학자들의 정체를 다시금 알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물 자체, 숨어있는 신, 불변하는 것, 존재라는 이 모태 속에서 최고의 가치인 진리가 태동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전형적인 편견을 낳는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의 형이상학자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죠. 자신의 믿음에서 이렇게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에서 그들의 지식을 끌어내는 거고요. 믿음을 지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을 진리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죠. 격식을 갖추어 마침내 진리라고 명명되는 그 무엇을 얻어내려고 노력했다.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형이상학자들의 근본적인 믿음은 가치들의 대립에 관한 믿음이다. 의심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던 그 경계선, 이 경계선에서 이미 의심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되는데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스러운, 아마도 마음을 쓰는 의지의 주체는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철학자, 니체와 같은 철학자죠. 지금까지 철학자와는 무언가 다른 반대의 취미와 성향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철학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 본인이 도래하고 있는데 기다리려고 한다 합니다. 위험한 과정의 철학자인 거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다시 묻고 들어가니까 위험한 과정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철학자가 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니체가 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요. 미래 철학의 소곡을 알리는 겁니다. 의식적인 사유의 대부분도 본능의 활동으로 간주해야 한다. 사유를 본능으로 연결합니다. 사유는 지적인 걸로 연결돼야 되는데 본능의 활동으로 그냥 규정하는 거죠. 심지어 철학적인 사유 경우조차 본능의 활동으로 봅니다. 이 점도 다시 배워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의식은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의미에서 본능적인 것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이 본능과 대립된 게 아니라는 거죠. 충동이나 이 본능의 활동에서 나오는 게 사유,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철학자의 의식적인 사유 대부분은 그 자신의 본능에 의해 은밀하게 인도되며 특정 궤도에서 움직이도록 강요된다고 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생리학적인 요구가 여기 안에서 발생되는 거죠.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잘못된 판단, 그 판단의 오류가 가장 잘못된 판단이 누구 것이냐면 칸트의 선언적 종합 판단, 이 판단이 잘못된 판단에 속한다고 니체가 비판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선언적 종합 판단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며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조건으로 비진리를 용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방식으로 습관화된 가치 감정의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을 감행하는 철학은 이미 선악의 저편에 서 있게 된다. 새로운 철학자가 도래했는데 이 철학자는 선악의 저편에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언적 종합 판단이 판단의 오류이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늙은 칸트를 거론합니다. 5절에서요. 문제 상황은 그들이 충분히 정직하게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이 문제 상황을 충분히 정직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왜 선언적 종합 판단이 필요한가? 실제 가능한가 물어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디인가. 그래서 그들은 모든 철학자들, 그리고 칸트를 따르는 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자신의 견해를 냉철하고 순수하며 신적으로 초연한 번증법의 자기 전개에 의해 발견되고 획득하는 것처럼 군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신의 견해를 냉철하고 순수하며 신적으로 초연한 변증법의 자기 전개에 의해 발견하고 획득한 것처럼 군다. 자만하게 군다는 거죠. 대부분 그들이 진리라고 부르는 자기 편견의 교활한 대변자. 그들은 본인들이 만들어낸 진리를
자기의 편견에 교활한 대변자라고 이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양심의 용기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늙은 칸트는 경직되고 점자는 위선으로 우리를 변증법의 샛길로 유인했는데 이 샛길이 우리를 그의 정면국으로 이끌고 있다. 이 샛길입니다. 새끼가 아니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칸트는 경직되고 점잖은 위선으로 우리를 변증법의 샛길로 유인했는데 이 샛길이 우리를 그의 정언명법으로 이끌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유혹하고 있다. 이끈 게 아니고 유혹하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연극은 우리처럼 버릇없는 사람들을 웃기게 만든다. 이 연극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연극이고 버릇없는 니체와 같은 사람에게는 실웃음을 웃게 만드는 거죠. 또 한 명을 비판합니다.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가 자신의 철학에 마치 청동 갑옷을 입히고 가면을 씌우는 저 수학적 형식의 괴기한 술책도 그렇다. 그 자신에 대한 지혜의 사랑인 거죠. 그 자신에 대한 사랑. 지혜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스피노자 자신에 대한 지혜의 사랑에 청동 갑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위대한 철학의 정체가 니체에게는 차츰 명료해졌습니다. 어떻게 명료해지냐면 그 철학의 창시자가 말하는 자기 고백이며 철학의 창시자가 말하는 자기 고백,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니체의 관점에서는요. 원하지 않는 채 자기도 모르게 쓰여진 일종의 수기인 것이다. 이 철학자는 어떤 도덕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해서 뭘로 나가려고 할까? 모든 충동은 지배욕에 차 있고 또 지배자로서 철학적 사유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충동은 지배욕에 차 있다는 거죠. 스피노자든 칸트든. 그리고 지배자로서 철학적 사유를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학자의 본래의 관심은 일상적으로 다루는 것, 즉 가족이나 돈벌이, 정치 같은 것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에게 완전히 비개인적인 것은 없다. 특히 이 도덕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해 그의 본성의 가장 내면적인 충동들이 어떻게 위계 질서 속에서 상호 정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학자의 본래적 관심은 일상적으로 다른 것, 뭘 추구하냐면 가족이나 돈벌이, 정치적인 것에 있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를 배우로 표현합니다. 철학자들이란 얼마나 심술궂은 수 있는가. 그들은 모두 배우들이다. 배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삶이란 평가하는 것, 선택하는 것, 부당한 것, 그리고 제한된 것처럼 다르게 존재하고자 함이 아닌가. 만약 자연에 따라 산다는 그들의 명법이 근본적으로 삶에 따라 산다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대의 기묘한 배우이며 자기 기만자여. 철학자들을 배우, 기묘한 배우, 그리고 자기 기만자라고 비아냥거리네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진리의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니까요. 그대들은 자신의 진리에 대한 전적인 사랑으로 아주 오랫동안 집요하고 마취된 듯 경직되게 그대들이 자연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없을 때까지 자연을 그릇되게, 즉 스토아적으로 보도록 강요해왔다. 이 철학자들이 자신의 진리에 대한 전적인 사랑으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자기에게 가장 폭행이다. 스토아주의는 자기에게 가하는 폭행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철학은 이 폭군 같은 충동 자체이며 힘에 대한 가장 정신적인 의지이고 세계를 창조하려는 제1원인을 지향하는 가장 정신적인 의지이다. 그러면서 또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갑니다. 10절인데요. 열의와 세심함, 게다가 내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교활함. 철학자들의 열의와 세심함 그리고 교활함인데 이러한 것들, 열의와 세심함, 교활함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유럽 어디에서나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세계와 가상의 세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재촉하며 생각하고 경청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의 열의와 섬세함 그리고 교활함이 유럽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세계와 가상의 세계, 이분법적 세계인 거죠. 선악의 저평처럼, 선과 악의 이분법처럼 참된 세계와 가상의 세계의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당연히 참된 세계를 추구하도록, 선을 추구하도록, 이런 문제에 논의하도록 재촉하고 생각하고 경청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서 오직 진리의 의지만을 들을 뿐 그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확실히 가장 예민한 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리의 의지가 무절제하고 모험적인 용기가 황량한 초소에 있는 형이상학자의 공명심, 언제나 한 술에 가득 아름다운 가능성보다 확실성, 한 줌의 확실성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성이 더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심지어 불확실한 그 무엇을 위해서보다 오히려 확실한 허무, 이 허무를 위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양심을 지닌 청교도적인 광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가능성보다는 확실성, 그리고 불확실한 그 무엇보다는 확실한 허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며 관점적이라는 말을 이미 자부심에 차서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몸보다 더욱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몸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것. 불멸의 영원, 낡은 신, 간단히 말해 현대의 이념, 이 토대 위에 불멸의 영혼과 신과 현대의 이념을 토대 위에서 이러한 현대의 이념에 대한 불신들을 하는 거죠. 니체는요. 어제와 오늘 세워진 모든 것에 대한 불신이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플라톤, 그리스도교, 칸트 위에 세워진 진리 내지는 도덕적 절대주의를 이제 불신하는 겁니다. 회의적인 반현실주의자, 인식의 현미경주의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인식의 현미경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넘어가기를 원한다.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몸을 넘어간 우리의 자연을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자연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칸트를 또 비판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사람들이 칸트가 독일 철학에 끼쳐왔던 진정한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특히 칸트가 자기 자신에게 승인했던 가치에 대해 신중하게 빠져나가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칸트는 자신의 범주 목록에 긍지가 있었다. 자기가 만든 걸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할 때 이것은 일찍이 형이상학을 위해 시도할 수 있었던 것 중 가장 어려운 것이다. 칸트의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니체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할 수 있었던을 이해한다. 칸트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새로운 능력,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험적 종합 판단의 능력, 칸트가 만들어낸 새로운 능력, 선험적 종합 판단의 능력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칸트는 자신이 기만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독일 철학의 발전과 급격한 개화는 어쨌든 이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려는 모든 젊은이들의 경쟁심에 달린 것이다. 새로운 능력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 단어라고 대답하지 않고 까다롭고 기품 있게, 그리고 독일식의 심오한 감각과 미사오의 감각을 그렇게 소모하면서 대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대답 속에 숨겨져 있는 우스꽝스러운 독일식의 우직함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덕 능력을 발견했을 때 환호성의 절정에 이르렀답니다. 칸트가 만들어낸 선험적 종합 판단, 독일 철학의 미로의 시기가 다가왔다 말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과 발명하는 것을 아직 구분할 수 없었던 당시 저 심술궂은 요정인 낭만주의가 그 시대를 향해 피리를 불어대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초감성적인 것에 대한 능력의 발견, 셸링도 끼어듭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늙었고 꿈은 사라져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마를 이렇게 문지르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이마를 이렇게 문지르고 있다.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맨 먼저 꿈꾼 사람은 늙은 칸트였다. 하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능력은 체면의 힘에 의해서입니다. 그 하나의 능력이 뭐였냐? 체면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 니체가 파악했을 때는요. 이
몰리에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의사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말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체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각을 잠재우는 성질이 있다. 감각을 잠재우고 오성 내지는 지성을 깨워낸 거죠. 감각을 잠재우고, 그러니까 경험들 이런 것들 다 잠재워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대답은 코미디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희극에 속하는 거죠. 이미 마침내 어떻게 선언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가? 라는 칸트의 물음을 왜 그러한 판단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가? 라는 다른 물음으로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선언적 종합 판단이 가능하라는 칸트의 물음을 왜 그러한 판단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가라는 다른 물음으로 바꿔야 할 시기가 니체 때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종으로서의 인간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그러한 판단을 참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왜 그 판단이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시기가 니체에 의해서 도래한 거죠. 선업적 종합 판단은 전혀 가능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러한 판단을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그러한 판단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단지 잘못된 판단일 뿐이다.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삶의 관점주의적 시각에 속하는 하나의 표면적 믿음이나 외관으로 단지 그러한 판단의 진리에 대한 믿음은 필요하다. 전 유럽에 끼쳐왔던 거대한 영향력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명백한 체면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능력이 대단한 능력, 어떤 심오한 능력이 아니었고 체면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선언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가? 그게 체면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귀족적인 한량, 도덕주의자, 신비주의자, 예술가, 그리고 4분의 3 정도의 기독교인, 정치적인 반계몽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도덕 철학 덕분에 지난 세기에서 이 세기로 범람해 들어온 지금도 여전히 강렬한 감각주의에 대항할 해독제를, 감각주의는 아주 계속 배척당하는 거죠. 플라톤에 의해서도 감각이 배척되고 칸트에 의해서도 감각이 배척되고요. 그래서 이성, 감각은 진리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고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성만이, 지성만이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해 감각을 졸리게 하는 것을 찾았다고 아주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유물론적 원자론을 비판하고 이제 새로운 심리학자가 이제 등장할 것을 예견합니다. 새로운 심리학자는 지금까지 영혼이라는 관념 주변에 거의 열대우림의 식물처럼 무성하게 자라왔던 미신의 종말을 고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분명 그 스스로 마치 새로운 황무지와 새로운 불신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아직까지 새로운 심리학자는 이제 학문의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심리학자는 발명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제 발견입니다. 발견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것을 그 누가 알까?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해서요. 그러면 생물학자들도 이제 비판적으로 봅니다. 생물학자, 그리고 물리학자, 생리학자, 16절에서 직접적인 확실성,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과 쇼펜하우의 미신이었던 나는 의지한다, 생각한다와 의지한다, 이거 둘 다 직접적 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믿음에 천진한 자기 관찰자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데카르트와 쇼펜하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좀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학자의 미신까지도 비판합니다. 그래서 16절 윗절을 보면 오늘날 한 사람의 철학자에게서 하나의 웃음과 두 개의 의문 부호를 이미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철학자는 아마 그에게 다음과 같이 암시할 것이다. 선생님,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체 왜 절대적으로 진리만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틀렸다는 거죠. 그 논리학자도 비판해가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넘어가면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의지는 감정과 사고의 복합체라고 말하고요. 하나의 정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도 계속 말하고 철학적 개념에서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개의 철학적 개념은 자의적이지도 않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호간의 관계와 유상성 속에서, 가족 유상성 속에서 개념들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것이 겉보기에는 사회의 역사에서도 갑자기 임의로 등장한 것 같아도, 대지의 동물군이 전체의 계통에 속하는 것처럼 하나의 체계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은 마침내 서로의 극히 다른 철학자들도 항상 철학함의 가능성이라는 어떠한 근본 구도를 대표로 해서 확실하게 충족시켜 왔다. 보이지 않는 힘에 사로잡혀 매번 또다시 새롭게 동일한 순환 궤도를 달린다는 거죠. 이제 철학자들의 사유는 발견이 아니며 오히려 재인식, 재기억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젠가 저 개념들이 발생한 먼 태고적 영혼의 총체적인 시대대로에 회귀하는 것이며 귀향하는 거란 거죠. 이 개념들이, 철학자들이 쓰는 개념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발명해낸 것도 아니고 발견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인식되고 재기억되는 것, 그리고 그 태고적의 영혼의 총체적인 세대로 회귀 내지는 귀향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철학한다는 것은 일종의 최고 수준의 격세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그리스, 독일의 모든 철학적 사유 행위가 놀랄 정도로 가족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언어의 유사성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는 공통된 문법 철학에 힘입어 철학 체계가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배열되도록 처음부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그곳에서는 세계 해석의 어떤 다른 가능성을 향한 길들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우랄 알타이어 언어권에 속하는 철학자들은 아마도 인도 게르만족이나 이슬람 교도와는 다르게 세계를 바라보았을 것이며 그들과는 다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특정한 문법 기능에 속박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리학적 가치 판단과 종적 조건에 속박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원인과 이 자유의지, 자기 원인은 신은만이 자기 원인을 갖고 있죠.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합니다. 의지의 자유냐 자유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강한 의지와 약한 의지라고 말합니다. 의지가 자유냐 부자유냐 중요한 게 아니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의지 그리고 약한 의지뿐이다. 의지가 부자유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분노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지,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어거스틴도 이야기하고 아우구스틴에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2절까지 도착했네요. 2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현대 정신의 민주주의적 본능에 충분히 영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 자연은 이 점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고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은근한 속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은근한 속셈 안에는 또 한 번의 특권적이고 자주적인 모든 존재에 대한 천민의 적의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세련된 무신론이 변장한 채 숨어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가요. 넘어가서 23절 마지막에 도착하겠습니다. 심리학이 근본 문제에 이르는 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 뭐 물리학, 생리학, 생물학 다 비판하고 심리학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에 이르는 탐구에 이르는 길로서 제시됩니다. 심리학 전체가 지금까지 도덕적인 편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즉 심리학은 감히 심층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과거에는요. 근데 니체가 파악한 것처럼 심리학을 힘의 의지의 형태론과 발단 이론으로 파악한 이것이 이 점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아직까지 자신의 사상을 통해 언급하지 못했다. 니체가 언급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다시금 지금까지 쓰여진 것 가운데 지금까지 비밀로 있던 것의 징후를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덕적인 편견, 지금까지의 플라톤, 그리스도교, 그리고 칸트의 도덕적 절대주의는 편견이라는 거죠. 도덕적 편견이 가하는 폭력은 가장 정신적인 것으로 언뜻 보기에 가장 냉담하고 아무런 전제가 없는 세계로 깊숙이 침입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손상시키고 방해하고 현혹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생리심리학은 연구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저항과 싸움을 한다. 이제 생리심리학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에
이것에 적은 심정이다. 이미 좋은 충동과 나쁜 충동이 상호 제약받고 있다는 학설은 좀 더 세련된 비도덕성으로, 이 도덕적 자윤주의이죠. 비도덕성으로 여전히 강건하고 진실한 양심으로 고난과 혐오를 주게 된다. 모든 선한 충동을 나쁜 충동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학설에서는 더할 말도 필요 없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증오, 질투, 소유욕, 지배욕이라는 정서의 삶을 조건 짓는 정서라고 보고 생명의 전체 운명에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따라서 더욱 고양되어야 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면, 삶은 더욱 고양되어야만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판단 방향을 그렇게 잡았을 때 마치 뱃멀미에 시달리듯이 괴로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반대로 하니까 시달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설은 또한 이러한 거대하고 아직은 거의 새로운 위험의 인식의 영역 안에서 결코 가장 고통스럽거나 낯선 것은 아니다. 일단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타고 이쪽에 이르게 되면, 비도덕주의 내지는 도덕적 자연주의에 이르게 되면, 그래 좋다, 이제 이를 강하게 악물자, 눈을 크게 뜨자. 이를 악물고 눈을 크게 뜨고 손으로 키를 단단히 붙잡고 우리는 바로 도덕을 넘어간다. 선하게 저쪽을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저쪽을 향해 항해하고 위험을 감행할 때 아마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도덕의 잔재를 짓누르고 분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대담한 여행자죠. 대담한 모험가에게도 더욱 심층적인 통찰의 세계가 아직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그와 같이 희생자를 만드는 심리학자는 더 심층적이고 통찰 세계로 열린 적이 없는데 그걸 여는 게 누구냐면 심리학자라는 거죠. 이것은 지성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다. 희생자를 만드는 심리학자는 희생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겁니다. 적어도 심리학이 여러 학문의 주인으로서 다시 인정받게 되고 그 밖의 학문들이 심리학에 봉사하고 준비하기 위해 존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이제 다시 근본적인 문제에 이르는 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제1장 23절 구성되어 있는 철학자들의 편견에 관하여를 마칩니다. 심리학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심리학이 근본의 문제를 이르게 하는 길로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다음 도덕의 계보에서 새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심리학, 양심의 심리학, 성직자의 심리학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 진리에 이르는 길 내지는 도덕의 발생을 심리학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하게 접한 서문과 제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